소설 토지를 읽는다는 것은 무수한 목숨들이 피었다가 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과 다채로운 삶에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귀하고 비천함도 없습니다.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타고나는 성정에 따라 그저 목숨을 살아낼 뿐입니다. 인간 동물이기도 했다가 동물 인간이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소설 토지에는 역사나 사상을 설파하는 멋있는 인물도 적잖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최참 판댁 바느질 담당 봉순례는 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다운 사람이라 여겨져 더욱 매료됩니다. 40이 넘어 별땅들에서 석류꽃을 줍던 봉순례는 50이 채 되기 전에 전염병에 걸려 죽습니다. 봉순례는 거리마다 아사한 시체가 발길에 채이기도 했다는 치명적인 흉년을 겪지는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을까요? 120년 전 이 땅은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참으로 피폐했던 것 같습니다.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박경리대하 소설 토지 16번째 책 맛보기입니다. 글 공부하지 않고도 고결한 품성을 지닌 봉순례를 만납니다. 제목은 그녀의 늠름하면서도 다소곳한 위엄의 근원을 추적하다입니다. 봉순례는 최참 판댁 바느질 담당 전문가입니다. 한 땀 한 땀 박음질을 하면서 원망을 차곡차곡 쌓았을 법도 한데 봉순례는 그런 바느질꾼이 아닙니다. 원숙한 바느질로 생의 고초들을 곰삭히는 장인다운 풍모를 지닌 여인입니다. 저고리 안을 붙여나가는데 봉순례의 손은 날듯 빨랐다. 바늘에 가득 찬 주름을 실쪽으로 밀어내며 부채살을 펴듯 쭉 펴서는 매듭을 짓고 실을 물어 끊는다. 바느질은 고된 노동이었겠지만 봉순례는 노동이 일으켜내는 성취감이나 창조의 기쁨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고단한 노동을 소중한 보배로까지 지켜 세워주니 말입니다. 젊으실 적에는 솜씨 자랑하니라고 밤 가는 줄 모르고 했지만은 나이 들어갈수록 살아온 세상이 한스러봐서 그래도 일만 잡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다 잊으니께 일이 보배지. 35 넘어 홀로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몸도 마음도 고됐을 텐데 40 넘은 봉순례 마음은 삭막해지지 않았습니다. 별땅들에 떨어져 있는 석류꽃을 예뻐하는 봉순례의 그 마음이 애틋하게 와닿습니다. 아름다움을 더불어 공유하고자 하는 그 심성도 고귀하게 여겨집니다. 쭈그리고 앉아 석류꽃을 주워 바구니에 살포시 귀한 듯 담고 있는 봉순례를 김서방 댁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석류꽃은 뭐 할라고 줬노? 아까 봐서 줬소. 멍도 안 들고 시들지도 않고 어찌나 이쁜지 해가 들면 시들 건 아니오. 40이 넘은 제 집이 그래 그 꽃 가지고 소꿉 살 것까? 애기씨 줄랐고요. 바구니에 수북이 담아놓으니께 볼만하나요. 이런 빛깔 다홍치마가 있다면 한번 입어보고 싶소. 니도 매미 싱숭생숭하는갑다. 서방 없는 과부라 할 수 없구나. 서방 생각이 나서 그러제? 음탕하게 웃는다. 봉순례는 성이 나서 노려본다. 김서방 댁은 봉순례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가 아랑곳도 없다. 딸 자식은 키워서 남 주고 남은 그만하니가 나이 들어보지? 정막강산이다 정막강산. 옛말에도 재주 있는 놈치고 안 빌어먹는 거 못 봤다 하는데 바느질쟁이 잘 사는 거는 나도 못 봤구마. 손끝 야물다고 유세하지 마라. 봉순례 얼굴에는 핏기가 가셔지고 없었다. 그때 서희가 봉순이와 함께 쫓아 들어왔다. 어디 갔다 오십니까? 우리 산에 갔다 왔어. 이봐, 산딸기 많이 땄지? 애기씨, 이 석류꽃 이쁘지요? 응. 방에 갖다 놓으면 이쁠기요. 내일 아침이면 다 시들겄지만은. 봉순례는 엄마 일은 5살 서희에게 엄마도 되어줍니다. 팔베개도 해주고 가슴도 내어줍니다. 엄마 데려오라는 서희의 폐악은 참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지만 그런 서희가 불쌍해 눈물을 훔치곤 합니다. 또 최치수가 교살당한 이후에는 자식이 잃은 윤씨 부인이 가련하여 함께 울어주기도 합니다. 윤씨 부인은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봉순례입니다. 타지로 시집갔던 월선이가 빈집에 홀로 돌아와 울고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한 사람도 봉순례입니다. 봉순례는 언니 마음이 되어 월선이의 하소연을 밤새 들어주며 함께 잠을 자주 웠습니다. 월선이가 입을 모시적삼을 만들 때는 입어서 어여쁠 월선이의 고운 자태를 떠올리며 화사한 마음으로 옷을 지었을 듯합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우하라범의 수의를 만들 때는 죽어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봉순례는 죽음을 앞둔 바우하라범의 눈에서 슬픔을 읽어내고 고운 수의를 지어주면서 편안한 죽음을 맞도록 해줍니다. 바우하라범이 저 세상으로 간 후 갓난할멈이 몸져눕자 세세하게 마음을 쓰며 안쓰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길상이가 만든 양반탈과 각시탈을 보고는 진심 어린 찬사와 감동을 아낌없이 보내는 봉순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지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두루두루 연민하고 자비를 베풀었더니 그 품성이 쌓이고 쌓여서 봉순내의 위엄이 된 듯합니다. 늠름하면서 다소곳한 위엄이 어느 사이인가 봉순내의 아우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참 판댁에서 봉순내 처지가 의젓한 것은 종이 신분이 아니라는 것과 윤씨 부인이 그를 우대한다는 점도 있었으나 예절이 바르고 마음 씀씀이 공평한 인품에 성질이 거친 사내종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까닭이 있다. 그런데 봉순내의 위엄을 순순히 수긍하지 않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귀녀입니다. 별당아 씨가 사라진 후 귀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유독 기분이 좋아져 건들거립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봉순내를 과부라고 은근히 빈정대기도 하고 봉순이가 부르는 심청가가 하도 구슬퍼서 눈물을 글썽이는 사모리를 가짱게 여기기도 합니다. 너와 애기씨가 없고 피고해서 이별노래 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께 가령키는 하다마는 우짠지 우습기도 하고. 그러자 사모리 등에 엎여있던 서희가 귀녀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사모리와 봉순이에게 약을 올리는 귀녀 수작을 두고 볼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귀녀는 원한과 저주의 눈길로 서희를 째려보다가 총총히 별당떼를 떠납니다. 그러자 봉순내는 매우 엄격한 눈빛이 되어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 무섭게 야단칩니다. 그렇지만 봉순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천층에다 구만층이라 하기는 하더라마는 어찌 귀녀 그 아아는 성미가 그럴꼬. 사람 좋은 봉순내이지만 말다툼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는 봉순내이지만 자신을 과부라고 빈정될 때는 무심하게 넘겼던 봉순내이지만 귀녀가 자식을 번번이 조롱하는 데는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7살 봉순이가 굿놀이 즐기는 것을 본 귀녀가 킬킬 웃으며 놀릴 때였습니다. 봉순이가 명창이 되면 사위 될 사람이 많아져서 좋겠다고 비꼬자 봉순내는 용기를 내어 맞습니다. 귀녀와의 말싸움에서 이길 승산은 없었지만 자식 앞날에 대해 은근히 비난하는 태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봉수너의 딸 하나 두었지만은 사위는 무수로 생기건네. 바느질쟁이 목수 잘 사는 건 못 봤다마는 봉수너매는 딸 덕에 호강하겠구마. 네 정말로 그럴 끼가. 자식 편역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말이다. 앞날이 구말리 같은 아아를 두고 막말을 하는 것은 또 무신신보고? 마음이 급하고 분한 생각이 들면 들수록 입술만 실룩거릴 뿐 말이 막힌다. 하지만 귀녀의 고자질로 구천이 고방이 갇힌 후 사모리와 참모 연희어미가 귀녀를 욕하자 봉순내는 귀녀 편에 섭니다. 무신, 그럴 리가 있겠나. 고자질하는 거를 누가 바딱하더나. 그런데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다가 임기척의 방문을 열고 나간 날 뜻밖의 귀녀를 보게 됩니다. 평상과 칠성이와 함께 음모를 꾀하던 귀녀였으니 무서운 기운이 뻗쳤을 법합니다. 무서움을 무릅쓰고 봉순내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돌이와 세상 순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쳐도 될 일이었는데 왜 봉순내는 그랬을까요? 귀녀를 보자 동물적 감각과 같은 촉이 발동되었던 것일까요? 사람의 정신작용이나 마음세계는 무궁무진한 미궁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뒷곁으로 돌아갔을 때 그림자가 얼른거렸다. 귀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귀녀의 얼굴은 탈바가지를 쓴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움푹 파인 큰 눈이 봉순내를 쏘아본다. 봉순내는 무섬증을 느낀다. 사람된 도리가 어렵지.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되니라. 순리대로 살아야지. 남의 탓을 해도 안 되니라. 타고난 제 신세를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왜 자신이 그런 말을 하는지 봉순내도 알 수가 없었다. 귀녀의 크고 움푹 패인 꺼무꺼무한 눈동자가 무서웠다. 그 눈동자 속에 그칠 줄 모르는 집념이 문적문적한 뱀의 살갗처럼 넘실거리고 있었다. 사실 봉순내는 귀녀와 맞닥뜨리기 좀 전에 바느질을 하면서 자신의 한평생을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거들어주러 온 하만댁과 이민혜를 앞에 두고 말입니다. 봉순내가 16살에 시집을 갔더니 11살 된 신랑은 장난이 심한 개구쟁이였나 봅니다. 내가 16에 시집을 갔는데 가니께 신랑 나이가 11살이더마. 여름이 문도랑에서 미꾸라지 잡노라고 옷이 흙에 범벅이 되고 겨울이문 얼음판에서 온종일 미끄럼을 타는 바람에 바지 엉덩이 쪽이 성할 날이 없었고 날마다 연날리기 연실에 손 비이기는 일수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면 이누무 가시나야. 니 때문에 손 비었다 하면서 걸핏하면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고 그래도 서방님이라고 말대꾸 한번 못하고 살았지. 잘생기고 어린 신랑은 봉순내를 20년 남짓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봉순내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잘난 신랑이 잘난 대로 살 수 있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용의에 대한 원망이 없는 월선이와 비슷해 보입니다. 어쩌면 미운 감정이 없어야 버틸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약자의 생존 방책으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봉순내에게서는 억지로 참고 버티는 모양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느질이라는 보배로운 일이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신랑의 치기 어린 진보적 질풍노도의 시기가 흘러가는 대로 봉순내는 관조할 뿐입니다. 마치 철든 누나처럼 도인이나 성인군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신랑은 봉순내를 더더욱 멀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른 계집하고 눈이 맞아서 바람도 많이 피웠제. 하기사 내복에는 과한 인물이었신께 우리 봉순이가 제 아바이를 쑥 뺐었지. 그랬는데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멋을 안다고 앞장을 섰던가배. 집안이 수라장이 되고 자기는 관가에서 쫓기는 몸이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기생 하나를 데리고 도망을 안 갔나. 기생 쪽에서 한사코 따라갔다더라마는. 20년 남짓 실컷 젊은 열기를 누릴 만큼 누린 신랑은 변합니다. 세상에 나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나이 들어보니 봉순내만한 진국을 만날 수는 없었나 봅니다. 피었다가 진 꽃을 예뻐할 줄 알고 그 예쁨을 나눌 줄도 아는 봉순내의 의리가 신랑은 험한 세상 한가운데서 못내 그리워졌을 것입니다. 남편 생사를 알 길이 없어 생과부 신세로 최참판댁 침모로 들어왔던 봉순내를 신랑이 제 발로 찾아옵니다. 지난날의 비호감이 호감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매력이라는 것이 천편일률적이지도 않거니와 영원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삶을 명랑하게 해줍니다. 그렁저렁 10년 넘게 타관에서 소식도 없이 떠돌아댕겼는데 무심 바람이 불었던고. 아무래도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봉순이 저거를 하나 떨어뜨리려고 돌아왔던가. 집안이 수라장이 되면서 나는 할 수 없이 아름아름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최참판댁에 와 있었는데 떡 찾아 안 왔건나. 자기 나이 30을 넘었고 나도 35이었지. 봉순내는 자신을 긴 세월 동안 생과부로 살게 한 신랑을 내칠 법도 한데 잠자코 따라 나섭니다. 16살에 시집와서 35이 되어서야 비로소 신혼살림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봉순내가 지난날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도인다운 풍모의 신랑은 흥감한 것일까요? 20년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신랑은 온몸과 마음을 바쳐 봉순내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 최참판댁을 하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본시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 게다가 풍상을 겪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찌나 나를 위하고 이자는 다시 고생 안 시키겠다 하면서 거기다가 난데없이 태기까지 안 있건나. 세상에 그 좋아하는 거라니. 볼에 조심하라고 내가 다 알기니 임자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떨어질까봐 벌벌 떨두마. 밤이면 넘어진다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남들은 날 보고 복 터졌다고. 밤이 되면 실탁하는데도 어디 배 한 번 만지보자 얼마나 컸는가 함서 하기사 자기도 30이 넘기 자식이 없심께 좋기야와 안 좋았건노 하도 그랬사와서 나도 걱정이 되더마. 딸을 놓으면 웃잘고 싶어서 그래 딸이면 웃잘기여 했더니 딸이면 웃떡고 아들이면 웃떴노. 그래도 내가 걱정이 돼서 아들을 낳아야 할 긴데 싶어서 아들 노래를 부르면 자기 말이 나는 딸이라도 낳기만 하면 춤을 출란다.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자식이 자립하기 전 의식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먹이고 입힐 돈이 있어야 하고 새근새근 잠재우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의 목숨을 지켜주고 보살핀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태기가 있고 붙어문 어떡하든 살아보려고 자기도 고생 많이 했지. 손에 안 익은 장사를 하노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6달이 됐을 때 자기 말이 산월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면서 일찍 서둘러 서울로 장사길을 떠났는데 그게 마지막 길이 될 줄 네가 알았건노. 도둑대한테 걸리서 그만. 봉순내의 신혼살림은 채 1년도 안 되어 그렇게 마감하고 맙니다. 탯줄을 끊는 순간부터 이제 아기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홀몸이 된 봉순내입니다. 혼자 살기도 막막한데 자식까지 더불어 함께 살아내야 하니 얼마나 까마득했을까요? 결국 아기를 안고 다시 최참판댁으로 돌아와 삭바느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유복자와 그 어미를 함께 거두어 품어준 최참판댁의 은혜가 큽니다. 다심 만내 가지고 1년도 못 살았지. 상막 앞에서 고글하다가 우리 봉순이를 낳았는데 낳기만 하면 춤을 추겄다 하던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이웃 할매가 탯줄을 끊어줌서 그 할매도 울고 나도 울고 남보다 바삐 갈랐고 그리 정을 주었던가. 사람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무정하고 야속한 남정네 내가 발을 엇디디서 지울까봐 신돌의 신발까지 갖다 주던 사람이 첫 국밥을 끓여주는데 시상에 목에 넘어가야지. 참말이제 그때 핏덩이만 없었다면 함께 가겄더마. 강보에 쌓인 봉순이를 안고 이 댁으로 돌아왔을 때 눈물이 길을 막고 그래도 사람 목숨 모진 기라. 세월이 간께 배고픔은 밥 먹고 잠오면 잠자고 잊을 때도 있으니. 봉순내는 담담하게 남 이야기하듯 자기 사연을 다 풀어놓았습니다. 밤이 늦어 이민혜와 함한댁이 돌아가자 봉순내는 잠자는 봉순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봉순내는 이불 자락을 끌어당겨주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빙긋이 웃는다. 그린 듯이 이삐구나. 내 자식이지만
지 아바이가 살아심은 얼마나 귀히 여기건노. 금이야 옥이야 손바닥에 올려놓고 볼락할긴데 다 복이 없어서. 봉순이는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의 결실, 늦둥이입니다. 소중한 그 딸이 고생을 하더라도 농사꾼한테 시집가기를 봉순네는 원합니다. 광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노래하는 봉순이를 볼 때면 등짝을 간혹 후려치기도 하지만 속일 수 없는 핏줄을 예감합니다. 핏줄에 새겨져 있는 유전인자가 벌써 봉순이의 타고난 소질에 심지를 돋우고 이미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듯 했으니 말입니다. 봉순네는 부친의 해맑고 개운한 노랫소리를 기억합니다. 봉순네의 조부도 한때는 알려졌던 광대였으나 봉순네가 철들기 전에 죽었다. 봉순네 부친은 뜻을 펴보지 못한 늙은이의 생애를 애석히 여겨 눈물을 글썽이곤 했었다. 비록 창극의 길에 들어서지는 않았으나 소질은 부친에게 더 있었던 모양으로 이따금 목을 가다듬고 노래하는 모습을 봉순네는 여러 번 보았으며 지금도 그 청담한 목청이 귀에 쟁쟁했다. 조부가 죽고 부친이 죽었듯이 봉순네도 죽습니다. 50이 채 되기 전에 전염병에 걸려서 말입니다. 봉순이는 엄마랑 겨우 12~13년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엄마 봉순네 바느질 실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새로운 친모 양주댁과 비교하며 의기양양 뽐내기도 합니다. 양주댁인가 그쪽 제비 같은 서울내기가 올 엄마 방에 떡 뻗치고 앉아서 일을 하고 있으니 참말이지 눈에 쌍 심지가 돋아서 아무래도 못 살 것입니다. 지가 뭐 서울서 웃던 대가댁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올 엄마 바느질 솜씨 따라올락하면 심 벗어놓은 데나 올기라고요? 어림도 없지. 자식과 남편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연민과 자비를 베풀었던 봉순네의 삶은 가치롭습니다. 봉순네는 전염병에 걸려 죽었지만 연거푸들이 닥친 치명적인 흉년의 굶주림을 겪지는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을까요? 1903년 경상도 일대는 거리마다 아사한 시체가 발길에 채이기도 했다니 거듭되는 사투로 인해 120년 전 이 땅은 참으로 피폐했을 듯합니다. 10대의 일은 서희와 봉순이의 대화를 남기며 책맛보기를 접습니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서희가 봉순이를 불렀다. 봉순아, 애기씨, 너 또 울었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으며 봉순이는 대답을 않는다. 울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안 울랐고 하지만은 얼굴을 들고 봉순이는 무릎 위에 깍지를 낀다. 깍지 낀 손 위에 턱을 얹는다. 자꾸자꾸 눈물이 납니다. 생각수록 서럽고 엄마가 보고 접어서 그만 죽어버리시면 싶습니다. 안 울랐고 하지만은 생각해 보시이소. 울 엄마가 살아심은 저기 저 마루에서 지금도 바느질을 하고 있을긴데 말입니다. 5만 가지 보는 것마다 죽은 엄마를 생각나게 하니 말입니다. 이만 책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